저는 제 손으로 딸을 쐈습니다. 24살. 대학 졸업을 반년 앞둔 제 하나뿐인 딸을요. 평양 외곽의 한 공터, 수천 명의 군중 앞에 8명의 젊은이들이 나란히 세워져 있었고, 그중 맨 끝에 제 딸 성근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지요. 그런데도 그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성은이는 웃었습니다. 사형대 앞에서 아버지를 향해 웃는 딸이라니. 그 미소가 22년이 지난 지금도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탕.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해보려 합니다. 제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성은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죽기 전에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참회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김호성이라고 합니다. 본명은 아닙니다만 이 이름으로 불러주십시오. 올해 74살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지도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북에서 저는 인민보안성 소속이었습니다. 그냥 보안원이 아니었지요. 저는 공개처형 집행관이었습니다. 총을 들고 사람을 쏘는 것이 제 직업이었단 말입니다. 20년 넘게 그 일을 했습니다. 반동 분자를 쏘고 계급의 적을 쏘고 조국을 배신한 자들을 쏘았지요. 제 손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세는 것을 그만뒀으니까요. 잔인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요. 당이 시키는 일에 틀린 것은 없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고요? 그게 바로 그 체제의 무서움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면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의심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성분도 좋았고 당에 대한 충성심도 인정받았습니다. 평양에 집을 배정받았고 배급도 꼬박꼬박 나왔지요.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저희 가족은 굶지 않았습니다. 당이 저를 믿어주는 만큼 저도 당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제 세상의 전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형 명단을 받아들 때도 저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2004년 10월 초의 일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차가워지던 때였지요. 상부에서 서류 봉투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공개 처형 대상자 명단이었습니다. 8명. 제목은 방공화국 적대행위 및 이적표 현물 유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퍼뜨린 죄라는 겁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명단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김성은 1980년생,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 4학년.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생년, 같은 학교, 같은 학과. 제 딸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얼어붙었다는 말도 부족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상관에게 달려갔습니다. 무슨 실수가 있는 것 아니냐고, 동명이인이 아니냐고 따졌지요. 하지만 상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호성 동무의 딸이 맞소. 보이부에서 확인된 사안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상관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동무, 정신 차리시오. 저는 애원했습니다. 이번 처형에서 저를 빼달라고요. 다른 집행관을 세워달라고요. 차마 제 손으로 제 딸을 쏠 수는 없지 않느냐고요.
상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호성 동무, 이건 동무에게 주어진 기회요. 기회라니. 무슨 기회란 말입니까? 혁명적 충성심을 증명할 기회란 말이오. 자기 딸이 반역자가 되었는데 그 아비가 직접 처형을 집행한다? 이보다 더한 충성의 증거가 어디 있겠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상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만약 동무가 이 임무를 거부하면 동무도 같이 끌려갈 거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딸 하나 잘못 키운 죄로 온 가족이 정치범수용소에 가는 거요. 그게 낫겠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딸을 쏘거나 온 가족이 죽거나. 그게 제 앞에 놓인 전부였습니다. 저는 일주일을 미친 사람처럼 보냈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성은이가 잡혀갔다는 것도, 처형 명단에 올랐다는 것도, 제가 그 집행을 맡게 되었다는 것도요. 아내는 그저 딸이 학교 일로 며칠 집에 못 들어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보이부에서 체포할 때 대학 기숙사에서 잡아갔으니 집에서는 알 길이 없었지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우리 딸을 쏴야 한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처형 전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원래 술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그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성은이란 이름을 지어준 게 저였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별, 캄캄한 밤하늘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 그렇게 살라고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일 죽습니다. 제 손이에요.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아내가 깰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아침은 왔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10월의 차가운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군복을 입었습니다. 총을 챙겼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밥 먹고 가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을 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다녀오겠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는 아버지의 길을 그만두는 것이다. 아니, 사람의 길을 그만두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처형장으로 향했습니다. 처형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제 딸 성은이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를 아셔야 제가 왜 그토록 무너졌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1980년 2월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요. 저는 28살, 인민보안성에 들어간 지 5년 차 되는 젊은 보안원이었습니다. 아내 순이는 만삭이었고 출산 예정일이 코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가 난산이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고 하루가 지나도 아이가 나오지 않았지요. 저는 산부인과 복대서 밤을 새웠습니다.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 제가 그날은 동료에게 담배를 빌려한 갑을 다 피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성냥을 몇 개나 버렸는지 모릅니다. 새벽녘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지요. 아이는요? 아내는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딸입니다. 산모도 아이도 건강하오. 딸.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던 겁니다. 살았구나. 둘 다 살았구나. 신생아실에서 처음 딸을 안았을 때 그 느낌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어찌나 작던지요. 제 두 팔에 쏙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작은 것이 사람이란 말인가 싶었습니다. 불그스름한 얼굴에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것이 그런데 어찌나 예쁘던지요. 그때 아이가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작디작은 손가락이 제 검지를 꼭 움켜쥐었지요.
그 힘이 어찌나 세던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조그만 것이 이렇게 힘이 세다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린 것이요. 군대에서도 보안성 훈련에서도 울지 않았던 제가 그 작은 손가락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물었지요. 이름은 뭐로 할 거요?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 남아 있었지요. 다른 별들은 다 사라졌는데 그 별만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은이여, 은빛 별, 캄캄한 밤에도 빛을 잃지 않는 별, 그렇게 살라고요. 아내가 아이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성은이, 좋은 이름이요. 그렇게 제 딸 성은이가 세상에 왔습니다. 성은이는 자라면서 정말 그 이름값을 했습니다. 총명하고 야무진 아이였지요. 말을 빨리 배웠고 걸음마도 빨랐습니다. 돌이 지나기 전에 아빠라고 불렀을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아내가 놀려댔지요. 딸 앞에서만 울보가 된다고요. 성은이가 4~5살 무렵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무슨 일 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아이에게 아빠가 사람을 쏘는 일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빠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 성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군인이에요? 비슷한 거야. 나쁜 사람들한테서 착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지. 성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말했지요. 아빠 멋있어요. 나도 커서 아빠처럼 나라 지킬 거예요. 그 말이 어찌나 기쁘면서도 아프던지요. 저는 웃으면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했지요. 절대 이 일만은 시키지 말아야겠다고요. 세월이 흘러 성은이가 고등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이었습니다. 배급이 끊기고 거리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왔지요. 평양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굶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직업이 처음으로 고마웠습니다. 보안성 소속이라 배급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거든요. 적긴 해도 뭐라도 나왔습니다. 저는 제 몫을 줄여서라도 성근히 밥그릇만은 채웠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리 부부는 굶어도 아이만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성은이가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 아이가 눈치가 빨랐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남기지 않고 다 먹었고 학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성은이가 성적표를 들고 왔습니다. 전 과목 만점이었지요. 아빠, 나 1등 했어요. 저는 성적표를 보다가 울컥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배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애를 썼을까 싶어서요. 장하다, 우리 성은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몇 년을 계속되었습니다. 성은이는 그 시절을 버텨냈습니다. 고등중학교 마지막 학년이 되자 성적은 여전히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보내야 한다고요. 김일성 종합대학. 북에서 그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졸업하면 외교부나 대외무역 쪽으로 갈 수 있고 당 간부의 길도 열립니다. 1998년 성은이가 입시를 치렀습니다. 저는 그 며칠이 어찌나 길던지요. 결과가 나오는 날 저는 이를 손에 잡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성은이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지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은아, 결과가. 성은이가 갑자기 뛰어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아빠, 붙었어요. 외국어 문학부요.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붙었다고? 김일성 종합대학에? 우리 성은이가?
아내가 집 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성은이가? 성은이가 합격 통지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거기 분명히 적혀 있었지요.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 문학부 합격.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이웃들이 보든 말든 펑펑 울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흘려보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아내도 울었습니다. 성은이도 울었고요. 우리 셋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동안 굶으면서 나 밥 챙겨준 거 다 알아요. 성은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더 크게 울었지요. 됐다, 됐어. 우리 성은이 대학 가는 것만으로 아빠는 됐어.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형, 전날 밤과는 달랐지요. 행복해서 잠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성은이 앞날은 창창하구나. 대학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손주도 안겨주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대학이 제 딸을 죽음으로 이끌 거라는 것을요.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 문학부, 외국 자료를 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바로 그곳에서 성은이는 바깥 세상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그 아이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1998년 봄, 성은이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습니다. 정문 앞에서 교복 입은 딸의 사진을 찍어주면서 저는 생각했지요. 이 아이는 나와 다른 인생을 살 것이다. 나처럼 피 묻은 손으로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저는 6년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성은이가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마 2000년쯤이었을 겁니다. 대학 3학년이 되던 해였지요. 외국어 문학부라는 곳이 좀 특수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려면 외국 자료를 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학부보다 외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열려 있었지요. 물론 당에서 허가한 자료만 봐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허가되지 않은 것들이 몰래 돌아다녔지요. 그 시절 북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은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국경을 통해 들어온 것들이었지요. CD나 비디오 테이프에 담겨서 나중에는 USB에 담겨서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걸리면 큰일 나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그걸 봤습니다. 호기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성은이도 그중 하나였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성은이가 뭘 보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요. 그 아이는 여전히 성적이 좋았고 집에 오면 밝게 웃었으니까요. 저는 바쁜 아비였습니다. 처형 일정이 늘어나던 시기라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지요. 아내가 딸을 챙겼고 저는 그저 가끔 얼굴 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2001년 가을쯤이었을 겁니다. 성은이가 저녁 식사 중에 느닷없이 물었지요. 아버지, 남조선이 정말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예요?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아내도 놀란 눈으로 딸을 보았고요. 무슨 소리냐?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야. 인민들이 굶주리고 착취당하는 곳이지. 그런데 성은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뭐?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요. 성은이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것들이 별소리를 다 듣고 다니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지요. 대학생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소리 듣고 잠깐 흔들리고 그러다 정신 차리고. 저도 그 나이 때 비슷했으니까요. 그런데 성은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성은이는 그 무렵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호기심이었대요. 남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요. 그런데 화면 속 세상은 그 아이가 배운 것과 너무 달랐던 겁니다. 굶주리는 인민은 없었습니다.
거지도, 노숙자도 드라마에선 보이지 않았지요. 대신 번쩍이는 자동차가 있었고, 화려한 옷이 있었고,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자유롭게 꿈을 꿨습니다. 성근이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평생 배운 것과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르니까요. 우리가 배운 게 틀린 건가? 아니면 저게 다 거짓인 건가? 보통 사람이라면 거기서 멈췄을 겁니다. 무섭잖아요. 의심을 품는 것 자체가 범죄인 나라에서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성은이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2002년부터 성은이는 같은 생각을 가진 하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서로의 속내를 떠보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그렇게 1명, 2명 모였지요. 결국 8명이 되었습니다. 모두 외국어 문학부 학생들이었고 모두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품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공유했지요. 거기서 그쳤으면 그래도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은이와 친구들은 더 나아갔습니다. 외국어를 할 줄 아니까 외부 세계의 정보를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자료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정보들을 조선말로 옮겨서 조심스럽게 퍼뜨렸지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그 아이들은 알았을 겁니다.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 거지요. 진실을 알아버린 사람은 모른 척하기 어려우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성은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위험에 빠져 있는지요. 딸은 집에 오면 여전히 웃었고 학교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 건강 챙기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였지요. 가끔 이상한 질문을 하긴 했습니다. 아버지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 그러니까 그 일이요. 저는 딸의 눈을 피했습니다. 성은이가 정확히 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짐작은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요. 나라를 위한 일이다. 힘들어도 해야지. 성근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의 의미를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요. 그건 동정이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동정한 거였습니다. 2004년 여름이었습니다. 6월인가 7월이었지요.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조직이 발각되었습니다. 밀고자가 있었습니다. 8명 중 하나가 보위부에 밀고 한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협박을 당했는지, 포상을 노렸는지, 아니면 양심에 찔렸는지요. 어쨌든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7명이 다 잡혔습니다. 성은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보위부는 새벽에 기습했습니다. 대학 기숙사에서요. 성은이는 잠옷 차림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저항도 하지 못하고요. 그냥 끌려갔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성은이가 학교에서 바쁘다고 며칠 집에 못 온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보위부에서 보낸 거짓 연락이었습니다. 가족이 소란 피우지 못하게 하려고요. 이틀 뒤 저는 상부에서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공개 처형 명단이었지요. 거기 제 딸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성은 1980년생,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 문학부사 학년, 죄목은 반공화국 적대행위 및 이적표 현물 유포.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서류를 든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동료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은아, 네가 왜 거기 있냐? 네가 왜? 나중에 생각하면 징조는 있었습니다. 이상한 질문들, 슬픈 눈빛, 가끔씩 보이던 불안한 기색. 저는 그걸 못 본 척 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내 딸만은 아니겠지. 내 딸은 괜찮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지요.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제가 좀 더 물어봤더라면,
제가 좀 더 딸과 시간을 보냈더라면, 그랬으면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못 막았을 겁니다. 성은이는 이미 진실을 알아버렸으니까요. 알아버린 사람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아줄 수는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한다고 한 번 더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총을 들고 처형장에 섰습니다. 2004년 10월 12일. 저는 그 날짜를 절대 잊지 못합니다.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처형은 평양 외곽의 한 공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모란봉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지요. 북에서 공개 처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냥 조용히 죽이는 게 아닙니다. 수천 명의 군중을 동원해서 죄인이 어떻게 죽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본보기로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살라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공장 노동자들, 학생들, 주민들이 끌려왔지요. 3,000명은 됐을 겁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웠지만 사람들은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서 있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처형대 옆에 섰습니다. 총을 들고요. 옆에 동료 집행관 2명이 더 있었습니다. 8명을 셋이서 나눠 쏘는 거였지요. 저에게 배정된 것은 3명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딸이었습니다. 죄수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손이 뒤로 묶인 채 한 줄로 세워졌지요. 하나, 둘, 셋, 7, 8. 8명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20 초반부터 25쯤까지 대학생들이었지요. 모두 같은 죄목, 반공화국 적대행위 및 이적표 현물 유포. 성은이는 맨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굴에 다 적혀 있었지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볼에, 턱에. 입술은 터져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요. 고문을 당한 겁니다. 제 딸이. 24살 제 딸이. 그런데 성근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흐느꼈고 어떤 아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그런데 성근이는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면을 보고요. 마치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듯이.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22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고 바람이 성은이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멍투성이 얼굴에 터진 입술에 그래도 성은이는 웃었습니다. 저를 보고 웃은 겁니다. 왜 웃는 거냐? 왜 웃어?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울어라, 제발 울어라. 아버지한테 살려달라고 빌어라.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은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움직였지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3,000명의 군중 사이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어떻게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24해를 키운 딸입니다. 그 입모양을 모를 리가 없지요. 3글자였습니다. 괜찮아요? 괜찮다니. 뭐가 괜찮다는 겁니까? 네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네 아버지 손에 죽게 생겼는데 뭐가 괜찮다는 겁니까? 나중에 생각하면 성은이는 저를 용서한 겁니다. 미리 용서한 거지요. 아버지가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쏘지 않으면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는다는 걸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쏘라고 그렇게 말한 거였습니다. 24살짜리가요. 죽음 앞에서요. 아버지를 용서한 겁니다.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확성기에서 죄목이 낭독되었습니다. 길고 긴 죄목이요. 반동이 어쩌고, 미제가 어쩌고, 남조선 괴뢰가 어쩌고. 저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은이만 보고 있었지요. 낭독이 끝났습니다. 집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총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는데 난생 처음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어서 하라는 겁니다.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부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조준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성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였지요. 저는 방가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그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표적. 또 다른 아이였습니다. 또 방가쇠를 당겼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성은이였습니다. 저는 총구를 성은이에게 겨눴습니다. 성은이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고요. 저를 보면서요. 손이 떨려서 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총구가 흔들렸지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흔들리는 총으로 쏘면 급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은이가 더 고통받습니다. 죽지 못하고 피 흘리면서 고통받는 겁니다. 차라리 한 방에 보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 그거라고요. 고통 없이 보내주는 것.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방가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성은이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총을 든 채로요.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성은아, 성은아. 마음속으로 수천 번 불렀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형 집행관이니까요. 울면 안 됩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처형이 끝났습니다. 군중이 해산되었습니다. 시신은 수습되어 어디론가 실려갔지요.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디 묻히는지도 알려주지 않고요. 반역자니까요. 저는 그날 저녁 상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자기 딸마저 혁명의 이름으로 처형한 충직한 전사. 당에 대한 충성의 귀감. 뭐 그런 말들이었지요. 포상금도 나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딸을 쏘고 표창을 받다니요. 고맙다고 말하다니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은이가 이틀째 연락이 없다고 걱정된다고 했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성은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내의 눈을 피했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었지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오늘 우리 딸을 쐈다고. 내 손으로 성근이를 죽였다고. 피곤하오. 내일 얘기합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불을 입에 물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성은이가 보였습니다. 멍든 얼굴, 터진 입술, 그리고 그 미소.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입 모양. 총성, 쓰러지는 모습.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봤지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또 성은이가 보였습니다. 똑같은 장면이요.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그 꿈을 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잠들면 처형장이 나타나고 성은이가 서 있고 저는 총을 들고 방가쇠를 당기고 그러면 깹니다. 식은땀에 젖어서요. 술을 마셔도 소용없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없었고요. 잠들면 반드시 그 꿈을 꿨습니다. 아내에게 진실을 말한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성은이가 처형당했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전해진 뒤였지요. 반역자의 가족이라 통보를 받은 겁니다. 저는 그제야 말했습니다. 내가 쐈다고요. 아내는 저를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발로, 닥치는 대로 때렸지요. 저는 맞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야 했으니까요. 아내는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 딸을, 자기 새끼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런 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결과는 똑같은데요.
제 손에 딸이 죽은 건 똑같은데요. 그날 이후로 아내는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밥은 차려줬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혁명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바깥에서는요. 하지만 집 안에서 저는 아내의 딸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했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살인자입니다. 제 딸을 죽인 살인자요. 그 죄는 평생 씻을 수 없습니다.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요. 처형 이후 저는 폐인이 되었습니다. 몸은 살아 있었지만 영혼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출근을 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뭘 하는지, 왜 하는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처형장, 성은이, 총성. 그 꿈에서 깨어나면 새벽이었고 저는 식은땀에 젖어 천장을 보았지요.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또 그 장면이 나올 테니까요. 술을 마셨습니다. 아침부터 마셨지요. 취해야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했습니다. 상부에서도 한마디 했고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지요. 아내의 눈에 저는 딸을 죽인 살인자였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봄부터였지요. 처음에는 입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밥을 못 먹겠다고요. 그러더니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눈이 움푹 꺼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 했지요.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가봤자 뭐해요. 그게 아내가 저에게 한 첫말이었습니다. 성은이가 죽은 뒤로 반년 만에요. 그 말이 어찌나 서글프던지요. 아내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름시름 앓았지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요. 딸을 잃은 충격, 남편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 모든 것이 아내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2005년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저는 아내 곁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누워 있었지요. 손이 앙상했습니다. 살이 다 빠져서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성은이 데리러 가야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승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왜 안 오냐고. 아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성은이를 닮은 웃음이었지요. 당신은?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힘겹게요. 당신은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가 안 돼요. 당신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성은이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했겠지. 저는 울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지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해요, 순이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성은이가 보고 싶어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세상. 당신이 가서 봐요. 대신 봐줘요. 그리고 성은이한테 말해줘요. 그 세상이 어땠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지요.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저는 텅 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삶의 이유도 없었지요. 그때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가서 봐요. 대신 봐줘요. 성은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세상, 목숨을 걸고 알리려 했던 세상, 그 세상이 정말 어떤 곳인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겠다고요. 성은이가 보고 싶어 했던 그 세상을 제 눈으로 확인하겠다고요. 그것이 딸에게,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6년 가을 저는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민보안성 소속이었으니까요. 감시가 심했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뒤로 거의 1년을요. 탈북 루트는 압록강이었습니다. 강폭이 좁은 곳을 골랐지요. 9월 말, 아직 물이 얼기 전이었습니다. 새벽에 강을 건넜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살을 헤치며 건넜지요. 중간에 발이 미끄러져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때 성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성은아, 아버지가 간다. 네가 보고 싶었던 그 세상으로. 이를 악물고 헤엄쳤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도착해야 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쓰러져서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면서 하늘을 보았지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성은이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잡히면 북송됩니다. 북송되면 죽습니다. 저는 계속 움직여야 했지요. 브로커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중국 내륙을 지나 동남아시아로 갔지요. 라오스, 태국. 그 과정에서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공안에게 쫓기기도 했고 브로커에게 사기당할 뻔하기도 했고 정글에서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성은이를 떠올렸습니다. 딸이 웃던 얼굴, 괜찮아요 라고 말하던 입 모양.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부탁. 대신 봐줘요. 저는 버텼습니다. 기어코 버텼지요.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한 것은 2006년 11월이었습니다. 저는 대사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저 같은 사람이, 딸을 죽인 저 같은 사람이 받아들여질까 싶어서요.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말했지요. 저는 북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의 탈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은 것은 2007년 초였습니다. 인천공항이었지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싶어서요. 공항을 나서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요. 아내가 죽던 날도 눈이 왔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성은아, 아버지가 왔다. 네가 보고 싶어 했던 그 세상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항 바닥이에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성은이가 옳았습니다. 여기는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이 나라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다니고 자유롭게 꿈을 꾸는 나라. 배고픈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는 나라. 성은이가 화면으로 보았던 그 세상이 진짜였던 겁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성은이가 이 거리를 걸었으면 어땠을까? 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으면 어땠을까? 이 서점에서 책을 골랐으면 어땠을까?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성은이는 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까요. 제 손이에요. 저는 이 땅에서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제 74살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요.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성은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전하려 합니다. 북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바깥 세상은 당신들이 들은 것과 다르다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성은이가 목숨을 걸고 전하려 했던 그 말을요. 저는 제 손으로 딸을 쐈습니다. 그 죄는 평생 씻을 수 없습니다. 죽어서 성은이를 만나면 저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겁니다. 평생 빌어도 모자라겠지요. 하지만 그 전에 남은 삶 동안 딸의 뜻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요. 성은아, 이 세상은 정말 내 말대로였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꿈을 꾸고 웃을 수 있는 세상이야. 아버지가 늦었다. 너무 늦었다. 네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 성은아. 사랑한다, 내 딸.